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50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사는데 치이다 보니 나이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돌아보니 제 인생 반은 병원에서 다 보냈던 것 같네요. 한때는 시어머니와 나중엔 저 혼자서 쓸쓸히 말이죠. 다른 분들하고 같이 TV를 보는 게 유일하게 세상을 보는 일이긴 한데 원하는 방송을 다 챙겨볼 수도 없고 다른 환자들이 잠들고 나면 혼자 시간을 보낼 게 필요해서 병원 휴게실이나 옥상에 가서 찾아 듣게 된 게 바로 이 사연이었어요. 저한테는 사연 듣는 시간이 하루가 끝났다는 의미기도 했고 병원에 틀어박혀 종일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 말만 듣다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 마냥 좋더라고요. 잠깐이지만 혼자서 진짜 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지내는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을 보며 동지애를 느끼기도 했죠. 시어머니 간병을 맡은 건 제가 효심이 깊거나 착한 며느리여서는 결코 아니에요. 어머니와 10년이 넘는 이 병원에서 같이 지내게 된 이야기에 앞서 우선 남편과 만난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솔직히 여러분은 가족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겠죠? 저는 가족이란 말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술을 마시는 소위 알코올 중독자였죠. 상태가 꽤 심각했어요. 지금이야 세상 좋아져서 치료도 할 수 있고 많은 제도들이 생겼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손 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또 어린 제가 술을 사도 괜찮은 시절이어서 아침마다 아버지 술 심부름으로 하루를 여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싫은 소리라도 한 번 하면 집안이 초토화됐죠. 혹시라도 아버지가 술병이라도 들고 어머니를 때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매일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자 엄마는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로든 가. 여기 있지 말고. 무슨 말이야, 엄마? 네가 잘 알아보고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가.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너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살아. 그럼 엄마 혼자 여기 있잖아. 엄마는 혼자 있는 게 차라리 편해. 너도 나중에 크면 알겠지만 자식한테 이런 꼴 보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나중에 이해할 거야. 혹시라도 아빠가 갑자기 또 물건 깨고 그러면 어떡해?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 제정신도 아닌데. 너랑 나랑 이런 집에서 뭐 좋다고 버티고 사냐? 너라도 살아야지. 걱정돼서 나만 어떻게 가? 다 컸으면 떠나야지. 뭐 좋다고 저런 아빠 보고 살아. 너한테 좋을 것 하나 없어. 엄마가 보내줄 수 있을 때 빨리 가. 너도 하루 빨리 가서 네 할 일 찾아보는 게 빠를 거야. 엄마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그렇게 전 엄마의 권유로 집에서 멀어지기 위해 남들은 다른 이유로 모인 지방 기숙학교로 가게 됐죠. 그래도 그곳에서 취업에 필요한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엄마를 그 지옥 같은 아버지 곁에서 빼내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단 생각뿐이었죠. 술을 그렇게 마시는데 아버지는 건강 문제 한 번도 없이 오래도록 잘 지내더라고요. 정말 그것도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방학 때 집에라도 하루 가려고 하면 거기 있는 게 네 마음도 편하다. 오지 말고 쉬어. 애들은 다 집 가서 어차피 혼자야. 혼자 뭐 하냐고. 미안하다. 네 아버지가 요새 더 난리라서 그래. 그리고 엄마와 통화를 할 때도 저 뒤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어디야? 지금 술 떨어졌는데 어디 가서 안 사와? 아버지 무서운 줄을 모르고 이것들이, 어? 몇 년을 떨어져 지낸 딸이 어디 간지도 모르는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만 나더라고요. 엄마도 그냥 그 집에서 나와. 충분히 했잖아. 그런 집에 엄마를 혼자 두고 왔다는 죄책감 같은 게 저를 괴롭게 했죠. 그런데 엄마는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아버지가 몇십 년간 일해서 가장 노릇했던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버지 정말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어. 우리도 그 덕에 어렵지만 지금까지 산 거고. 그래도 여기까지 너 키운 건 아빠야. 네가 어려서 네 아버지 열심히 산 걸 못 본 게 엄만 제일 속상하다. 한때 잘했으면 뭐해. 맨날 술독에 저렇게 빠져 사는데. 너 태어났을 때 배 위에다가 올려놓고 자고 그렇게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상상도 하기 싫어, 이제는. 엄마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어? 너 떼놓고 가려다가도 발이 안 떨어져서 지금껏 온 거지. 그래도 넌 엄마랑 다르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싫어. 아무도 안 만날 거야. 결혼은 절대 안 해. 어느 순간 아무도 안 만나고 결혼으로부터 마음이 싹 달아난 저를 눈치채고 엄마는 한 번씩 저는 다르게 살 수 있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해서 초반에는 잘 지내다가 나중에 저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결혼은 아예 포기를 해버렸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제가 커서 가정이라는 걸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집에도 안 가고 혼자 지내던 저를 선생님이 봉사활동을 해보라며 권유를 하더라고요. 아마 집안에 속사정이 있다고 추측은 했는데 혼자 기숙사에서 제대로 밥 한 끼 안 해먹고 지내는 제가 측은했겠죠. 그때만 해도 어차피 하는 일도 없는데 선생님이 보내준 보육원에 가서 청소라도 하고 아이들에게 간단한 수업도 하면서 저 나름 할 수 있는 일은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이름 한 글자도 모르고 얼굴조차 모르고 사는 아이들을 보니 불행하다고만 생각했던 제 삶이 투정을 부리고 있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동정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은 처지,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학교 친구들에겐 흠이 될까 싶어 꺼내지도 못한 말을 보육원 친구들과는 편하게 나눌 수 있었어요. 넌 엄마 아빠하고 자주 연락해? 아니, 전화만 하면 아빠가 소리를 질러서 못해. 왜? 우리 아빠 하루에 소주 4병 기본으로 마시거든. 와, 매일 그렇게 먹어?
음, 8년 넘었는데 매일 먹는다? 대단하지?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 너는. 아무래도 그렇지. 내가 나중에 엄마도 도와주고 싶고, 빨리 일하고 싶은 적성 찾으면 될 거야. 나중에 잘 되면 나도 잊어버리지 마. 알았지? 그리고 원장님은 그런 저를 특히 더 예뻐해 주셨죠. 멀리 있는 엄마와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 저는 은근히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원장님이 돌아가는 길에 저를 배웅해주며 내일 가서 또 열심히 수업 듣고 알았지? 저 실기시험 있어서 다음 달쯤 올게요. 그런 약속 안 하고 가도 돼. 네? 엄마가 딸 만나는데 무슨 약속을 해? 아무 때나 너 오고 싶은 날에 오면 되지. 시험 잘 치고 와. 그날은 애들하고 맛있는 거 준비해놔야겠다. 축하 파티 해야지. 엄마처럼 빈자리를 채워주던 원장님은 제게 참 특별한 인생의 은인과도 같았죠. 그리고 20살이 되고 취업을 나가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곳을 찾았죠. 저처럼 가끔 와서 아이들 수업을 가르쳐 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원장님이 절 부르더니 인사해. 둘이 친구하면 되겠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동갑이라던데 말 편하게 하자. 어색해하는 저와 다르게 말도 잘 걸고 스스럼 없는 동갑 친구를 보면서 신기했죠. 저는 취업하기 바쁜 상황이라 명문대를 다니며 과외로 돈을 번다는 그 친구를 보니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모를 거리감을 느끼며 지냈는데 저에게 매번 먼저 묻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오게 됐어? 선생님이 알려줘서. 여기 오면서 너도 좀 달라지지 않았어? 응? 뭐가? 나는 많이 변했거든. 예전엔 애도 절대 낳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혼자 열심히 번 걸로 먹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여기 오니까 나를 다 좋은 사람으로 봐주더라고. 알고 보니 그 친구 집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누나가 비행 청소년으로 안 좋은 길로 빠져 뻑하면 가출해서 부모님이 매일 수소문해서 잡으러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경찰서를 몇 번이고 들락거리며 살았다는데 결국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 일로 인해 아버지도 충격으로 다음 해에 돌아가시게 됐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상처도 너무 크게 남은 상황이었고, 그 당시 저처럼 어린 나이였던 지금의 남편이 고스란히 보고 큰 거죠.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 어떻게 저런 부모님 밑에서 저런 자식이 나올 수 있냐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나도 아이를 낳으면 절대 내 뜻대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결혼 생각 안 했던 거야. 사연 없는 집이 없네. 넌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 대학도 좋은 데 다니고 집안도 좋다고 그래서. 겉보기만 그렇지.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해본다. 나도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해. 그러게 말하고 나니까 별일 아니다 싶어. 그날 이후 저는 그 친구와 인생 상담을 하는 깊은 관계가 됐고 고등학생 때 만나 6년이 넘는 시간을 계속 지내다 보니 이런 일을 다 아는 이 친구와 결혼을 해서 보란 듯이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이미 떠난 시누이의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시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도 어머니는 저를 죽은 딸을 보듯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데려가서 박복한 팔자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 나이에 이렇게 딸같이 예쁜 며느리를 보내주는구나. 고맙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오늘부로 너는 내 딸이야.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 그런 시어머니에게 저도 더 딸처럼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만큼 애를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1년에 3개월 정도는 꼭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어요. 시골에서 지내던 어머닌 막상 오면 저희가 있어 든든하고 좋다가도 어느새 향수병이 나서 다시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모실 수가 없어 찾은 방법이 있었죠.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밥도 차려 먹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나는 가끔 서영이 대신 널 보내줬단 생각이 들어. 걔가 나이도 너하고 비슷하잖아. 걔 혼자 가는 게 걱정됐는지 남편도 바로 뒤따라가고 그땐 정말 나도 사는 내내 괴로웠는데 그때 어머니 앞에 제가 짠하고 나타난 거네요. 그렇지, 아이, 그렇지.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가더라고. 저도 어머니가 예뻐해 주셔서 편하게 지냈죠. 원래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같이 있을 때 남편하고 사소한 부부싸움만 해도 무조건 어머니는 제 편을 들며 무조건이야. 아, 무조건 성훈이가 잘못했어. 사과해. 나도 잘못했는데 이 사람도 변명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제대로 말을 해야지. 얘는 너 하나 보고 결혼까지 하고 사는 애야. 모시고 살 생각 안 하고 어디 감히 귀한 딸을. 아이, 알았다. 졌어. 어떻게 맨날 2대1이야, 엄마는. 내가 아들인 걸 잊고 사는 것 같아. 그렇게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단란한 시간을 만들어가며 지냈어요. 물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달라졌지만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느새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우리는 경기도에서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지내는 사이가 됐죠. 그래도 아이 방학이나 주말 동안 틈만 나면 제가 차를 끌고 남편 없이도 어머니를 찾아가곤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아이, 어머니, 이제 지호도 다 컸고 와서 지내세요. 됐다. 아, 됐어. 내가 거기 가면 잠이 안 와, 갑갑해서. 어머니 좋아하는 경기도 한적한 데로 가면 되죠. 괜찮다니까. 이렇게 자주 와서 보고 가면 됐지. 그래도 어머니 혼자 걱정돼서 그렇죠. 나 챙겨줄 늙은이들 앞집, 옆집 다 있어. 끝까지 시골에 지내는 게 편하다 해서 저도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죠. 그렇게 지내던 중 하루는 시골에서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병원의 연락을 받았어요. 강말숙님 보호자 맞으세요? 와보셔야겠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밭일하다 실려갔다는 말에 잠시 안정을 취하고 나면 될 거라고 간단히 생각을 했죠. 저와 남편은 소식을 듣고 새벽 늦게 병원에 도착했는데
어제까지도 너무 정정하게 밭일도 하고 멀쩡히 지내던 분이 축 처진 채로 누워있는 걸 보자 너무 암담해지더라고요. 병원에선 암 판정을 내렸고 다행히 말기는 아니니 어머니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해보자고 하더라고요. 하마터면 이대로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이란 말을 들을 뻔했는데 기회가 있다는 말에 동안수를 잡은 심정으로 치료를 시작했죠.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니 뭐가 됐든 잡고 싶었어요. 그리고 곧장 현실이 코앞에 닥쳐오더라고요. 어머니를 우리가 맡아 보살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가족이라 해봤자 우리 둘이 전부인데 난감하더라고요. 여보, 일단 내가 간병인부터 알아볼게. 우리가 돌아가면서 보는 게 낫지 않아? 그래도 현실적으로 돈을 마련한 게 맞지. 어떻게 여길 매일같이 와서 보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지호는 당장 애는 어쩔 건데 이 일로 당신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 가족끼리 무슨 피해야. 어머니도 내 가족인데. 물론 돈도 중요한데 초반부터 다른 사람 손에 맡겨버리면 얼마나 좋아지고 괜찮은지 상태를 파악하기 힘드니까. 아까 의사 선생님도 그랬잖아. 근데 난 힘들 것 같아서 그래. 교대 근무도 있고. 당신하고 나 둘 중에 하는 거면 내가 휴직 내고 하는 편이 맞지. 내가 내일 회사 가서 바로 알아볼게. 아마 1년 정도는 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호는 당신이 유학 보내고 싶어 했잖아. 그거 준비해보면 어때? 이제 중학생이면 혼자 지낼 수 있을 거야. 애까지 보내면서 그렇게 하겠단 거야? 그럼 어머니한테 누가 있는데 우리밖에 더 있어? 정말로 당신이 그래줄 수 있겠어? 어머니가 나 딸처럼 생각했던 거 알잖아. 이럴 때 내가 어머니한테 갚아야지. 어떻게 아픈 상황에 외면을 해. 정말 고마워. 나 우리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해. 괜찮아지실 거야. 좋은 생각만 하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조금이라도 어머니 곁에서 호전되는 상황을 보고 싶어서 제가 휴직을 내고 매 시간 곁에 있었고 초기에는 어머니 병원에서 먹고 잘 정도로 내내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잠든 제 머리를 넘겨주면서 내가 벌을 받은 모양이다 아무래도.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다 벌 받죠. 그냥 죽게 놔두지. 사람을 살렸다가 죽였다가 하루에 몇천 번씩 전당을 오가는 기분이다 내가. 너희들한테까지 이게 무슨 짓이냐. 차라리 얼른 죽었으면 싶어. 가끔은 어머님도 치료가 많이 지치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너무 힘들면 조금 쉬었다가 하면 돼요. 어머니 몸은 더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나쁜 생각 말고 저희 둘째 낳고 잘 사는 것도 다 보고 가세요. 아셨죠? 나 때문에 너희 가족은 생활도 없이 넌 직장도 못 나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 하나 아픈 게 이렇게 성가시다. 그래서 딸이고 남편이고 빨리 가졌나 싶어. 그런 소리 마시라니까요. 어머니가 그러면 저도 옆에서 힘 빠져요. 자꾸 살려고 노력해야 간병하는 맛도 나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는 저를 보면서 주변 분들도 어르신 정말 복 받으셨다.
어떻게 이런 며느리가 있어? 요즘 아들내미도 잘 안 오는 것 같더만. 아들은 키워놔도 소용없다니까요. 우리 아들도 똑같아. 말로만 하지. 그러니까요. 딸이 최고죠. 난 딸이라고 생각해요. 그분 말대로 남편은 점점 병원에 오는 횟수가 줄더군요. 저는 1년으로 시작한 휴직이 3년이 되면서 끝내 퇴사를 하게 됐죠. 그리곤 어머니 간병을 제 직업처럼 생각하고 버티는데 연락 한 번 없는 남편이 야속하더군요. 분명 초반에는 이런 위기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고마워하던 남편이었는데 점점 다른 사람이 돼갔죠. 여보, 이번 주도 오기 힘들어? 말했잖아. 저번에 사고 날 뻔했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서 괜히 일이라도 터지면 바로 잘리는 거야. 그럼 어머니 병원비는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렇다고. 어머니가 은근 기다리는 눈치야. 기다리긴. 엄만 당신을 더 좋아해. 시간 봐서 갈게. 내가 간다고 하잖아. 당신은 왜 책임감을 줘? 시간 봐서? 여기 놀러 오는 데야? 시간을 내서 와야지. 당신 엄마가 아픈데. 이제 오래다니까 감기 같아? 그리고 나 같으면 죄책감 느끼기 전에 오겠어. 아니, 암이라고 곧 죽을 것 같이 해도 벌써 3년 넘게 잘 살고 있잖아. 이 상태로 가면 곧 좋아지겠지. 당신도 너무 힘 빼지 마. 사람 시킬 건 시키고. 어머니 허벅지 봤어? 아파서 거길 꼬집고 견디느라 멍투성이야. 그런 사람이 모르는 사람 데려와 놓고 잘도 부탁하겠다. 당신은 어떻게 자기 엄마도 몰라? 하다 보면 돼, 그건. 같이 짐을 나눠줘도 모자랄 인간이 여길 무슨 가끔 들르는 곳인 양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간병에 저도 몸이 지쳤는지 자꾸 머리가 핑 돌고 먹었다 하면 취하는 증상이 생겨 틈을 내서 아래층에 있던 곳에 가서 약이라도 처방받으려 검사를 받았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속이 안 좋다고만 생각했던 게 큰 문제가 생겼구나 싶어서 덜컥 겁이 났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란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두려워지잖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몇 주를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렸고 끝내 하늘이 노래지는 결과를 병원에서 듣고야 말았습니다. 보이시죠? 이 덩어리, 이게 다 종양입니다. 그럼 제가 암이란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보호자와 상의해서 치료 시작하세요. 살면서 저도 죄 짓고 누군가에겐 상처 주면서 살았을 수 있지만 제가 암이란 말을 들으니 억울하단 마음밖에는 안 들었죠. 결혼하고 이제야 마음 편히 살아보나 했는데 팔자도 참 기구하단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 병간 후에 남편은 남편대로 이 많은 걸 책임지느라 힘든 상황에 저까지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천근만근이었죠. 언제쯤 이 이야기를 꺼내야 좋을까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난 뒤 어머닌 잠에 들어서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어쩐지 얼마 전에 어머니가 제 손에 평생 모은 돈이라며 주더라고요. 어머니 아직 멀었어요. 갑자기 이걸 왜 주세요? 넌 멀쩡한 직장도 못 다니고
그래도 남편이 죽을 걸 알고 갔는지 나한테 보험금을 꽤 많이 남겨놨어. 그래도 10억 가까이 될 거야. 1원도 안 썼어. 죽기 전에 주고 가려고. 이 성우도 모른다, 이 돈은. 그런 걸 저한테 왜 주세요? 너니까. 딸 같은 너니까 주는 거야. 그놈한테 줘버리면 너나 나나 병원에서 이 고생하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살 것 같아서 말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건 네가 필요한 순간에 써. 그놈은 안 줘도 된다. 내심 어머님도 남편이 발길을 점점 끊는 걸 내색은 안 했어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죽는 날 코앞이라 해도 관심도 없는 것 봐. 그 상황에 저까지 이야기를 보태면 더 상처가 될 것 같아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죠. 어머니, 안 그래요, 그 사람. 얼마 전에 잠 못 자고 왔다 가서 회사에서 위험한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괜히 편들어 줄 거 없어. 나도 알아. 내가 아무리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해도 엄연히 넌 며느리고 이런 거 다 짊어질 필요가 없어. 어떻게 자기 마누라가 이 짓을 3년이 넘게 하는데 보고만 있냐고. 뻔뻔한 놈. 그렇게 호통치며 잠드시더니 결국 깨어나질 못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제게 준 돈이 제 암을 치료하라고 남겨준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눈을 감은 것도 어쩌면 저 마음 편히 암 치료하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었죠. 남편도 그날은 직장에서 달려오더니 대성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게 죄책감인지 연기인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엄마 자다 간 거면 호상이네. 고생했어. 나 마음 편해지라고 오늘 떠난 것 같아, 어머니가. 그래, 이만하면 잘 지내다 가신 거야. 그래도 암 판정 받고 엄마처럼 오래 산 사람 이 나이에 없을 거다. 나도 그간 병원비 버느라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한숨 트였네. 당신도 이제 집에서 편히 쉬어. 병원 신세 정리하겠다. 어쩐지 시원해 보이는 남편을 보니 어머니가 쓸쓸해하며 떠나던 게 남일 같지 않았죠. 난 여기 좀 있어야 할 것 같아. 왜? 더 볼 일 있어? 아니, 실은 나도 암이라네. 어머님 모르셨어. 나까지 이런다고 하면 어머니도 당신도 부담이잖아. 그래서 나 편하게 해주고 싶어 지금 가셨나 싶어. 뭐? 다시 말해봐. 당신도 암이라고? 미안해. 몇 주 전에 알았어, 나도. 그래도 어머니가 나한테 아픈 순간에도 남편 눈치나 봐야 하는 제 현실이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은 진심이었죠. 에이씨, 무슨 병원에서 평생 살게 생겼어. 이제야 짐 싸고 벗어나나 싶었는데 이젠 당신이 입원한다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더러 일만 하다 죽으란 소리지? 나는 나중에 암이 아니라 과로로 죽을 거야. 뭐라고? 갑자기 씩씩대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의아하더군요.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죠. 내가 아프다는데 욕이 나와? 어디가 아프냐고 그것부터 묻는 게 순서 아니야? 그거야 당신 순서지.
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유학비에 병원비. 나도 죽을 맛이야. 결국 내가 벌어서 뒤치다꺼리해야 하는 거잖아. 엄마 하나로 족하다고 나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어? 차라리 나한테 암덩어리를 주고 가. 내가 누워있자 좀. 아픈 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암도 없네. 보니까 암도 얼마. 뭐라고? 이게 옆에 있으면 없네. 어떻게 둘이 주고받은 듯이 이렇게 걸릴 수가 있냐고. 이상하잖아. 당신 옆에 있으면 언젠간 나도 걸리겠네. 괜찮다는 보장 있어? 그래. 여기서 그냥 혼자 지내. 재수없게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그런 말이 나오니? 내가 너희 엄마를 3년 넘게 혼자 병수발을 들다 이 꼴이 났는데. 그럼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 나쁜 놈아. 넌 인간 탈 쓰고 그런 말이 쉽게 나와?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어? 네가 한다면서. 얼마나 효자 노릇한 것처럼 굴래? 어머니 아픈 3년 시간 동안 병원에 몇 번이나 왔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하도 당신에 대해 물으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더라. 아들 외국으로 갔다고. 내가 지 엄마한테도 그런 놈을 뭘 바라고. 어쩌라고. 내가 자주 갔으면 엄마가 더 오래 살아? 그럼 암 안 걸리냐고. 그래. 돈 결국 그거잖아. 내가 알아서 치료할 거고 당신한테 한 푼도 안 바라니까 생색내지 마.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괜히 큰 소리 치지 마. 그리고 앞으로 절대 집엔 들어오지 마. 알았어? 왜 내 집에 내가 못 가는데? 더러워. 꺼지라고. 암 환자 잘못 왔다가 괜히 병이나 옮기고 가면 나까지 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듯 지내. 재수없게 나까지 끌어들일 생각하지 말고. 죽을 거면 혼자 곱게 죽으라고. 아프단 말에 걱정이 아니라 욕이 먼저 튀어나오는 남편 놈에게 더는 의지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게다가 암을 더러운 병처럼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남도 이렇게 모진 말은 안 하겠다 싶었죠. 정말 인간이 다시 보이더군요. 다행히 제게 준 어머니 돈 덕분에 그 인간에게 미안해하고 눈치 볼 필요 없이 바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어머니 간병하면서 보고 공부하던 게 있어 막상 제 일이 됐을 때도 조금은 단련이 돼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도 잘 따르고 조금씩 호전돼 가는 걸 느끼면서 계속 지냈죠. 그리고 이럴 땐 예전 어머니가 했던 자식에게 험한 꼴 안 보여주고 싶다는 말도 이해가 갔어요. 사실 엄마가 거길 떠나라고 했을 때 저도 그 말에 큰 상처를 입었었거든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곁에서 같이 있자고 말하길 기대했나 봐요. 그런데 막상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 이럴 때 아이에게 아픈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마음 편히 잘 지내주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죠. 아프면서 자연스럽게 엄마도 용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예 집 비밀번호까지 바꾸면서 병원이 아니라 절 감옥에 가둬버리더군요. 저도 그런 인간하고 더는 한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픈 상황을 거짓말로 얘기했죠. 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 부탁이야.
죽기 전이라도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으니까 이혼해줘. 저를 더러워서 경멸하듯 대하는 인간하고는 병이 낫는다 해도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 그렇다면 죽기 전 소원이라는데 해줘야지. 당신이 원한 거니까 위자료는 많이 못 줘. 합의로 처리할게. 그리고 지호한텐 나중에 말한다. 알았지? 그렇게 병실에 누워서 병마와 싸우는 통에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픈 아내하고 이혼까지 눈 깜짝 안 하고 하는 인간도 몇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일이 아니었더라면 어머니가 남기고 간 그 돈에 대해 남편에게 말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줬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돈 이야기 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사람들이 고아인 줄 알 정도로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보육원 원장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라도 있었지. 저는 그보다 몇 배는 더 쓸쓸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홀로 2년이란 시간을 더 병원에서 지내다 퇴원일자를 받게 됐습니다. 저에겐 감옥에서 석방이 된 기분이나 다름없었어요. 제 의지로 이곳에 있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멀리서 지내는 우리 아들 생각만 하면서 엄마 없는 아이로 안 만들고 싶다는 그 의지가 저를 계속 살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 도움으로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 혼자 살기 좋은 크기의 집에서 건강식으로 챙겨 먹으면서 일상에서도 암과 완벽하게 이별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또 썼어요. 그렇게 산책도 하고 가족은 없어 쓸쓸했지만 마음은 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번호도 지우고 지내던 남편 놈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혹시 아이 문제인가 싶어 일단 받았죠.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어디야, 지금? 내가 얼굴 보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얼굴 볼 사이는 아니지. 전화로 해. 내가 요즘 자꾸 손발이 붓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나더러 신장 문제가 있대. 그래서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아플 때 제기했던 말들이 밑바닥에서 다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좋겠네. 누워있고 싶어 했잖아. 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기억 안 나는 모양이네. 암덩어리 달라면서. 아니 여보, 그때는 무슨 말을 못해. 내가 병원에 당신 검사 받은 게 있어서 물어보니까 일치할 확률이 높다고 그러더라. 누가 준대? 일치해도 어차피 더러운 암 환자 거야, 그거. 아니, 여보, 누가 그래 더럽다고. 더러운 병 어디로 옮기려고 날만 날 생각을 해? 얼씬도 하지 말고 혼자 곱게 죽어. 이 말 기억 안 나? 그땐 내가 돈 문제에 너무 버거워서 그랬어. 어쩌지? 난 아직도 더러운 암 환자야. 재수없게 내 신장 갖고 갔다가 병 걸리지 말고 건강한 사람껏 찾아. 우린 이미 남남이고 가족도 아닌데 내가 굳이 신장까지 내주면서 애를 쓰고 당신 살리고 싶지 않네. 나 남은 가족 당신밖에 없는 거 알면서 왜 그래 정말. 남편은 본인이 정작 위기에 처하니 5살 된 애처럼 엉엉 울면서 저에게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기요, 모르는 남한테 전화해서 신장 달라는 소리가 나오시나 봐요? 전 그쪽 모르는데. 나
나 좀 살려줘. 내가 뭐든 다 할게. 정말이야. 당신 아플 때 내가 너무 나쁘게 굴었어. 인정해. 사과할게. 평생 당신한테 빌면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어? 아주 본인 몸은 끔찍하게 생각하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이 살지. 나한테 당신이 한 번이라도 치료받으면 괜찮아지는 거냐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만이라도 그렇게 했음. 나 이렇게 독한 소리 못했어. 안 걸린 아내 이혼까지 척척하던 인간한테 내가 미쳤다고 신장을 내줘? 너는 또 딴소리 할 놈이고 너 그거 벌 받은 거야. 그래 맞아. 나 벌 받은 거야. 그럼 내가 각서라도 쓸게. 각서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여보,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 얼굴 보고 나면 당신도 생각 바뀔 거야. 그리고 틀렸어 너란 인간은. 뭐, 뭐 필요해? 그래, 당신 조건 있으면 말해 편하게. 나 아직 완치도 안 했어. 그럼 내 상태부터 물어보는 게 먼저지. 아직도 너만 생각하는 게 너무 여전해서 치가 떨린다. 앞으로도 이딴 부탁하려고 전화하지 마. 저는 그날 이후 남편 번호를 과감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도 아파서 항암을 몇 차례 하면서 성한 곳이 없는데 본인 신장 아프다고 득달같이 와서 징징거리는 게 정말 전화로 들어주는 것도 괘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죽길 바란 건 아니지만 참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에 저도 도울 마음이 안 생기더군요. 나중에 남편은 결국 신장 이식을 받고 현재는 작은 기업으로 옮겨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그냥 어머니 돈 일부를 보내주고 완벽히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등학생이 된 날 우리의 이혼, 저의 암 투병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어릴 때의 저처럼 아이도 서운해하는 게 느껴졌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좋은 부모가 돼서 제 마음을 이해하는 그날까지 저는 더 건강 신경 쓰면서 지내려고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장성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오로지 그 목표로 운동도 하고 저만의 건강식도 만들어 먹고 있어요. 병원에서 시작해 병원으로 끝난 이야기 같아 쓰는 내내 걱정이 많았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